저는 1998년부터 이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가 갖고 소위 얘기하는 일타 강사로서 한 20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서울은 정리하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대전방문각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울 강의는 다 줄이고 대전하고 청주 여기 이제 두 군데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또 제가 25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집에 가면은 27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부자로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 되게 어릴 때 이 다음에 꿈이 뭐냐고 하면은 뭐 의사가 된다, 선생님이 된다,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27살짜리 딸이 부자로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의외였습니다. 그럼 이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을 타죠. 그래서 이제 이 최대한 절약을 해갖고 이 저축을 많이 합니다. 저축을 많이 해갖고 집을 사죠. 우리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배운 대로 살아갖고 집을 살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쳤죠. 반면에 학교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애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뭐 교사, 공무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봉급 타갖고 생활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생 부동산을 한번 소유하지 못하고 이 인생이 끝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공부 못하던 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사회에 딱 나와서 저지르고 보죠. 용자를 이빠이 땡겨갖고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은 학교 생활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이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제 10년 동안을 계산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요새 챗 GPT인가 거기 보면은 이 통계 이 나옵니다. 그걸 갖고 이제 통계를 조사한 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76%. 반면에 이 부동산 상승률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편의상 분양가 상승률로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이걸로 계산하니까 130%입니다. 그러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은 봉급 타갖고 저축해갖고 이게 집이 안 사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알아야 이 부자로 살 수 있고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 이 재산이 축적된 건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재산이 축적된 겁니다. 봉급을 저축해 갖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 부동산을 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이 봉급 월 200만 원으로 출발한다고 쳐요. 200만 원으로 출발하면은 200만 원 받아갖고 제일 이 지출 비용이 많은 게 사실은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이 뭐 2천에 월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이 2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이 주거비 빼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빼고 그러면 남는 거 별로 없죠. 조금 저축한다고 쳐. 그래도 별로 남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10년 동안 살았어요.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후에는 저축된 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 기간 동안 월세도 계속 오르지. 근데 이제 요 시점에 이렇게 갖고 주거를 월세로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거죠. 집을 사고 야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집을 사니? 요즘에 정부 정책 중에서 청년들 지원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이면은 지금 이자율이 3% 정도가 되죠. 지금 이 정상 이자율은 한 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3%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주거를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보증금 2천 넣으니까 1억 8천이죠. 그러면 1억 8천이면은 3%로 계산했을 때 월 이자를 월 얼마를 내면 됩니까? 3%로 계산하면은 이 600만 원, 뭐 50만 원 정도 내면 되겠죠. 이 50만 원 월세 내는 거하고 여기 임대료 월세 60만 원 내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10년 후에는 이 2억짜리 아파트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130% 올랐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 이 정도 되겠죠. 3억 5천 정도 되면은 이 2억짜리 주고 샀으니까 융자 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남아요? 1억 5천 원 남는 거지. 그러면 10년 후에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빈털털인데 이 사람은 1억 5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야지 맞지. 여기 이제 대개 이렇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사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사면 어떡하니? 근데 이게 장기 곡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장기 곡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명한 판단을 해야 이 다음에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직해갖고 이제 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개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일단 부동산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그 꿈인 부자로 사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알아야 부자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성세대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재산 형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지금 기성세대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된 겁니다. 또한 요즘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권해갖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 수험생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됐느냐? 그 계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개가 부모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친인척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가 부동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자식이 부모보다는 잘 살기를 기대하죠. 좋은 직업을 갖고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게 이 부모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기 이제 부동산학 개론 강사가 제 아들입니다. 근데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보다 아들이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미 가는 끝물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아들이 조금 핀잔을 주고 그럽니다. 강의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가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는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돈 많이 버는 이런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권한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도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자식에게 권하는 자격증,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확실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젊은 분들이 오셨는데 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세 드신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합격률도 다소 떨어지고.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합격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내가 젊을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 팔자가 틀려졌을 거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합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합격하는 자격증입니다. 전문 자격증에 비해서 전문 자격증들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비교적 레벨이 조금 낮은 자격증이죠. 뭐 변호사 자격증, 법무사 자격증, 뭐 관세사, 감정평가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젊을 때 한참 머리 잘 돌아갈 때 조금 노는 거 줄이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은 심적으로 상당히 든든한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증할 거 없으면 택시 운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만큼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딱 1년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사가 이 직업으로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먼저 이제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개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취직이 보장이 됩니다. 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무슨 취직이 보장이 되니?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LH에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특채하죠. 이거 왜 특채하는 거냐면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게 뭐예요?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들도 잘 몰랐던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책임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사실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LH에서 이 전세 자금을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LH도 돈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LH에서 전세 사기로 해서 날린 돈이 뭐 2조 5천억이다. 그러니까 상상도 안 가는 돈을 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LH에서도 반성을 하겠죠. 이거 이렇게 전세 자금 그냥 마음대로 내줘 갖고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해 갖고 요건이 될 때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지.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특채로 해 갖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정규직은 아니고 임시직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이 부동산 관련되는 이 직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투자신탁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부동산을 알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이 취직을 할 때 뭐 가산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개업도 할 수 있는데 창업을 하는데 지금 이 시내에 돌아다니면은 부동산 중개업소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 중개업소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까? 적게 들 것 같습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요. 최소 금액은 1,000만 원. 최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억 미만입니다. 이 정도 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둘 때는 이 돈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을 까먹는 돈이 아니에요. 반면에 들어오는 수익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주면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500 양쪽에서 받으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억짜리 상가를 매매를 해주면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받으면 1,800이지.
딱 한 건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계에 한번 이렇게 발을 들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못 해요. 직장 생활은 한 달 내내 출근해 봤자 뭐 이 초봉은 200에서 300 사이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부동산은 한 건만 하더라도 이거 이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건이 안 되더라도 이 될 때를 기다리면서 취직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계에 한번 이렇게 발을 들인 사람들은 취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도 뭐 이 폐업이 속출한다. 아 근데 그 사람들 그 통계를 낼 때 그거 잘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이 속출하면은 중개업소가 다른 업종으로 바뀌게 되지. 근데 안 바뀌고 계속 거기는 중개업소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는 거지. 이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통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정도 되는데 보통 이 3, 4, 3 이렇게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위 30%는 부동산 경기 관계없이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액수도 상당히 많아요.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1억이 되려면 한참 근무를 해야 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근무하더라도 1억 넘기는 이 연봉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 상위 30%는 1년에 1억 이상은 충분히 버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중간에 40% 정도는 그냥저냥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는 돈은 없는데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위 30%가 허구한 날 망하는 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망해서 그만두면은 거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꿈을 갖고 들어가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못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꾸 이 하위 30% 여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체 중개업소 총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할 때는 그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 2024년도에 폐업한 숫자가 뭐 3,000개다.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면 그 3,000개 다른 사람이 가서 똑같이 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숫자는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창업에서도 조금 매력적인 부분이고 또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다가 망한다고 쳐요. 그러면 손해가 클까요, 작을까요? 손해 거의 없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당 같은 경우에 하다가 망하면 손해가 상당히 크죠. 근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하다가 망하더라도 손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하면 폐업하는 거지. 손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또 개업하고. 그래서 이제 창업에서도 이와 같이 이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인회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이 부동산 중개업,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격증을 갖고 있었을 때 이게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 재산 중에서 이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잽도 한다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그 부동산 시장이 크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 대행이라든가 임대 관리라든가 컨설팅, 경매, 공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장이 되는데 그 청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떠난 지가 꽤 돼갖고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경매 쪽을 그 전문으로 합니다. 이제 대전에서 그 이 상가주택을 경매를 하나 받았습니다. 요즘에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다가구라든가 상가주택 이 경락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받았는데 한 10개를 임대를 놔야 되는 거예요. 10개를 임대를 놔야 되는데 이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중개업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의뢰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이 공실박스라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다가 전화만 하면은 여기서 중개업소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임대를 놓고 나면 여기에 그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임대 관리 업체가 있어갖고 여기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이쪽에다 전화해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통화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쪽으로도 발전이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다가구 주택 이 사갖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경 쓰이는 일들, 어디 고장 났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그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차 뒤에다가 뭐 각종 이게 이 수리할 수 있는 기계들 이런 것들 잔뜩 싣고 다니면서 이 헛구한 날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된다. 이거는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지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관리업체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뭐만 해주면 돼요? 관리업체에 수리비 돈만 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자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임대 관리업체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거냐면은 요 임차인들한테 관리비를 받더라고요. 관리비를 받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그 다음에 그 투룸 같은 경우에 2만 원, 3룸은 25,000원. 이렇게 이제 그 관리비를 받아서 이 관리업체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0개 정도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 직원들 고용해서 이 지역별로 이제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은 나중에 평생 여러 파트에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한번 살펴보면은 시험 과목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1차가 2과목,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두 과목을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50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00분. 시험을 보고 나면 이 점심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2차가 3과목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2차 시험은 별도로다가 채점합니다. 별도로 채점하는데 전부 다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평균 60점? 아, 그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 그래서 처음에 그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 우습게 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찍기에는 자신 있었다. 60점 정도는 공부 안 해도 맞을 수 있다. 아,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에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공부하셨던 거는 사지선다형이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답 찍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40문제를 무작위로 막 이렇게 찍으면은 몇 개 맞출까요? 8개 맞추지, 확률상. 맞죠? 아, 그러니까 이 찍으면은 이 2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해서 올려야 되는 점수는 몇 점? 40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그 요령을 가르쳐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이제 2차 과목 중에서는 부동산 공법이 비교적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게 이 부동산 공법 파트, 이 토지에서 용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이 접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공법은 목표 점수를 대개 한 50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개만 맞추면 되는데 이 중에서 8개는 찍어서 맞출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실력으로 맞춰야 되는 거는 몇 개예요? 12개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힌트를 줄 때 15개 정도만 찍어서 공부해갖고 이것만 맞춰라. 나머지는 정답 분포로 봤을 때 이 15개 찍으면은 이거는 대부분 맞추는 거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답 분포가 4번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르는 문제는 전부 다 4번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면 4번 찍으면 8개 맞춰요. 8개는 찍어서 12개는 실력으로 50점. 아주 훌륭한 점수죠. 아,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찍으면은 오히려 8개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아, 그거 위험한 얘기예요. 오히려 정답을 피해 다닐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나중에 이런 요령도 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수와 합격률을 보면은 2021년이에요. 총 응시자 수 40만 명 정도. 근데 요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했어도 실제 응시자 숫자는 한 3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차를 동시에 치는 사람들은 이게 2사람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합격률은 한 30%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응시자 수가 줄었지. 38만. 합격률은 역시 30% 정도.
그 다음에 23년에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느낌이. 또 줄었지. 28만. 합격률은 23%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그 합격을 합니다. 24년도 시험 봤죠? 이 인원에 비해서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지. 그래서 20만 초반대예요. 합격률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았었던 거는 2021년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인원은 뭐와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과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2021년도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기죠. 2022년까지 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가격이 떨어지죠. 지금 더 떨어졌지.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은연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답답해요.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갖고 남들이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따라가지.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에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았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은 2022년이 되겠지. 현업에 가서 활동하는 시기는 2023년이 되겠죠. 경기가 안 좋을 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현업이 이런 줄 알았으면 왜 그 고생을 해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지 내 스스로 한심하다. 이렇게 비관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해야 합격할 때쯤 되면은 경기가 좋아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이런 경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면은 합격은 2025년. 그러면 현업을 할 때는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면은 2026년, 2027년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해갖고 경기 좋으면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까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기 좋을 때 공부하고 경기 나쁠 때 가서 돈 벌려고 하니까 확률적으로 힘든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돈 벌고.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상당히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강으로 공부하느냐, 실강으로 공부하느냐. 물론 옛날에는 독학하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강이나 현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이 연세 드시면은 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채널 갖고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지. 게다가 이제
친구들이 텔레비전에서 저를 봤다고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너 출세했다. 텔레비전에도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묻는 게 뭐를 묻냐면은 출연료를 얼마를 받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제 과목에서 그래도 1타 강사입니다. 그러면은 출연료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겠지. 연예인들도 인기에 따라서 이 출연료가 틀리니까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거 서비스로 하는 거지 출연료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방송국에다가 수억 원을 주고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EBS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왜 방송국에다가 그 많은 돈을 주고서 이 공인회사 강의를 할까?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책 팔아먹기 위한 광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사야 되지. 그러니까 책을 팔아갖고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다가 돈을 주고 그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강의해 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건 이 말이 안 되고 인강, 실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강, 실강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보면은 먼저 이제 이 인터넷 강의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 뒤에서 그대로 카메라로 찍어서 그대로 인터넷으로 서비스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현장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 컴퓨터 화면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도 좋다.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강은 정해진 시간에 딱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인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게 되는데 스스로 끈기 있게 공부하기 어렵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합격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를 딱 키면은 그래 이제 인강으로 이제 끊어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100만 원 주고 끊었으니까 컴퓨터를 딱 키면은 강의부터 딱 들어가야지 맞지.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어차피 컴퓨터 켰으니까 뉴스 검색도 한번 봐야 되겠지? 유튜브도 좀 봐야 되겠지. 그 재밌는 내용들 많잖아. 그러다 놀다 보니까 뭐 한 30-40분은 그냥 지나는 거예요. 나 공부하러 이거 컴퓨터 킨 거지. 그게 공부 한 1-20분 해요.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기사 검색하고 뭐 좋은 옷 구경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사하면서 이 지하철을 타면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쭉 가면서 봤어요. 주로 뭐를 보고 다니나? 나는 주로 볼 게 없는데. 보니까 여자분들은 옷 구경을 많이 하더라고. 남자들은 게임 같은 거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것도 많은데 그 딱딱한 강의를 듣고 있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타 강사다 보니까 이 강사들한테 뭐가 주어지냐면은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이 수강 진도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얼마만큼 강의를 들었나.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강의를 듣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그러니까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합격률 보통 5% 미만입니다. 보통 한 3% 정도, 3%에서 4% 사이가 붙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1시간이 한계입니다.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마음 다 잡고 시작하면은 1시간 정도 강의는 듣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인터넷은 지멋대로 떠들고 나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 합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격률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서울에 이제 그 큰 회사들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환급반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합격하면은 수강료 그대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돌려줘? 너나 다 등록하는 거지. 근데 이거 돌려주더라도 수익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격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원씩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면은 1억이죠. 이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3사람 내지 4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4명 환급해 주면은 4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반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도저히 환급반을 운영할 수 없겠지. 운영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돌려준다고 하니까 이게 혹하는 거지. 그래서 너나 이제 다 이게 등록해갖고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회원이지. 그러니까 평생 강의 듣게 해준다는 얘기죠. 합격할 때까지. 그만큼 평생 들어도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현혹하기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실강입니다. 이 실강은 장점은 그냥 출석만 하면은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고 이 학원 생활 자체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와 마찬가지로 학원 생활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 꼬박꼬박 학교에 등교하듯이 학원에 꼬박꼬박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단점을 극복하면은 합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80% 정도. 그러니까 1년 공부하면 합격률은 거의 100%예요. 그런데 이제 합격률을 80%로 하는 이유가 이 공부하다가 조금 중간에 지쳐갖고 공백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기가 싫은 거지. 원래 이 헬스 같은 거 끊을 때 1년을 끊죠. 그러면 1년 365일 다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지. 되게 몇 번 나가다가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1년 꾸준히 안 나가지 그냥. 그러니까 돈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원 생활도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꼬박꼬박 참고 나오기만 하면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도 전부 다 무난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이 80%. 그러니까 1년 딱 공부해서 딱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학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라야 3년 내지 4년. 긴 사람들은
7, 8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많아요. 서울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합격자 모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합격자 모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공부하신 분들 합격자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 틀립니다. 이게 그 오프라인 합격자 모임은 가서 열심히 놀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온라인 합격자들은 노는 거 싫어한다. 앉아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가끔가다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주나 한 잔씩 먹고 이런 식으로 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서 그만큼 외롭고 힘들었던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물어보면 공부한 기간이 대개가 7년, 8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는 안 그렇지. 나는 뭐 6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 또 다른 사람은. 야, 나는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아, 요즘에 20일 만에 합격했다는 사람도 나오더라고.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케이스는 가능할지 몰라도 보편적인 그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2개월은 앞에서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 걸 지가 뭐 잘났다고 3개월 만에 합격을 해? 이거는 이 서울대 출신 박사가 나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기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 학원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 강사진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되고, 이게 제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네. 저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훨씬 잘생겼대요. 아, 그 말이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한테 아들보다 잘생겼다고 하면은 그 욕이에요, 욕.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주 방문각의 자랑. 제가 이 청주 방문각에서 옛날에 10회션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 첫 강의예요. 중간에 몇 년 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들어가면은 70% 정도는 저를 알아봅니다. 저한테 배운 거죠. 물론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게 사람 알아보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이제 저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주시 내에 이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서 한 70% 정도, 이 정도는 우리 학원 출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현업에 가서도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리 이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같은 학원 출신이면은 서로 상부상조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 학연, 지연 이런 거지. 그 중에서 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이 같은 학원 출신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원은 일단 좋은 데 나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강의를 시작하면 또 자세히 알려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타이틀은 뭐 입문과정, 기초과정, 기본이론, 핵심이론, 핵심 요약, 뭐 전범위 동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놨는데 사실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만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강의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세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알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럼 언젠가 알겠지. 그러니까 한 번 강의 듣고 끝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강의 내용이 몇 번이 반복되느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특강까지 들으면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 이제 듣게 되니까 10번. 그러면 똑같은 강의 내용 10번 들으면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쉬워지겠죠. 아, 공부를 안 해도 들었던 얘기 한 번 더 들으면은 조금 알아들을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10번 반복된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1년 공부했을 때는 100%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 4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특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 5번 내지 6번. 그러면 10번 들은 사람하고 5, 6번 들은 사람하고 당연히 10번 들은 사람이 합격률이 더 높겠죠.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시작할 거라면은 11월부터 시작해갖고 착실하게 그냥 1년 나주고서 하면서 학원만 꾸준히 나오면 전부 다 무난하게 100%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성실하게 꾸준히 나오셔야 되겠죠. 헬스처럼 1년 끊어놓고 한 3, 4번 나가고 뭐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1년 내내 안 나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공부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나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그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처음에 여기서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공부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보는 날을 기준해서 합격선을 딱 넘고 그 다음에는 또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합격하기 위한 공부기 때문에 합격한 다음에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공부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중에 이게 독선적으로 공부해갖고 처음에 공부를 조금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한참 남았는데 벌써 합격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이 시험 볼 때까지 유지가 되느냐? 아,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충분히 공부하고도 시험에서 실패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공부 양이 늘어나야 돼요. 사람은 어떤 내용을 알아가는 속도보다는 잊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아, 이거 한 10배 차이는 날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 알아가는 내용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잊어버리는 내용이 더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원을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이 되는 거죠. 내년에는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부자로 살고 싶은 그 꿈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